오늘은 보수의 시선으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합리적이다 이런 평가가 따르는 분인데요. 조혜진 국민의힘 전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의원님 18대부터 의정활동 하셨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 계셨는데 낙선하시고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너무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거 아닌지. 예,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고요. 예. 지금은 일주일에 목금토 사흘 정도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 쓰고 페이스북 글 올리고 또 방송도 조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와서 보면은 당에 대한 걱정이 뭐 여기저기 많이 좀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지금 한 6시간 전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국민의힘의 오랜 적폐 중 하나가 당협 당무감사였고 특히 공천을 앞둔 당무감사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무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당무감사를 좀 비판하신 거네요. 예. 한동훈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 되고 나서 당무감사를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번이 처음일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쇄신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동훈 대표도 당 쇄신 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쇄신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정치개혁 또 정당개혁 항목 중에 제가 정당 생활 오래 해오면서 느낀 그 중에 이게 당무감사가 이번 뭐 지난번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지가 않나요? 그러니까 당무감사를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기감사는 별 그 주목거리도 아니고요. 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정도고 당무감사가 논란이 되는 거는 대개 당협위원장을 이제 개편할 때, 교체할 때, 교체할 때나 공천 앞두고 공천 자료로 삼기 위한 이 평가 자료. 예. 그건데 특히 이제 공천 앞두고 하는 그 당무감사가 늘 이 비정상이었죠. 그러니까 당무감사 대상이 되는 그 지역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4년 내내 말하자면 월화수 금금금 이런 식으로 엄청 투자를 하고 지역을 관리해온 갖고 온 지역인데 실무 현장 사정을 모르는 실무감사 요원이 내려가 가지고 한두 시간 쭉 훑어보고 그 4년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한테는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봐줄 사람 또는 뭐 이렇게 뭐 배제할 사람 이런 걸 미리 다 정해놓고 주문 생산형 당무감사다 또는 맞춤형 당무감사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공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당 쇄신을 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당무감사부터 한번 좀 제대로 과거에 당무감사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감찰을 좀 하시라. 감찰해가지고 문제점 찾아내서 그걸 바로잡고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의 틀을 만들어 놓고 당무감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논란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적 제거용 아니면은 뭐 다른 개파 죽이기 당무감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쇄신 당무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인 것 같아요. 현안이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특활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정리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죠. 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667조 원인데 그중에서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거를 야당 단독으로 지금 의결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우리가 삭감한 거는 특수활동비만 삭감했다. 뭐 예비비도 이제 삭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왜 이게 민생에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활비만 삭감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통해 심해 가스전 시추 예산 한 500 몇 억이 됐던가 8억 남겨놓고 한 500억 가까이 다 98.2%를 날리고 1.8%만 다 날린 거는 맞습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것도 그렇고 또 미래 우리 원전 산업
중요한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그 소형 원전 모듈 사업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깎아버렸고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게 대체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한 상황이거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예산은 뭐 윤석열 정부나 뭐 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그냥 일상적인 예산 뭐 그냥 지출되는 예산이니까 별 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나 정권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 공약을 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약속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그 시책 예산인데 그걸 다 날려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 그것도 특활비도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내용을 몰라서 뭐 어디서 는지 모르기 때문에 깎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게 진짜 이유라면은 국회의원 특활비도 깎아야죠. 국회의원 특활비 특정 업무 경비도 지금 예산 증빙 안 되잖아요. 영수증 제출 안 하잖아요. 무엇이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매달 쓰고 있는 그것도 그 어디 썼는지 모르고 있는 예산인데 그걸 안 깠잖아요. 그게 이유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결국은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뭐 감사원 이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을 감사하거나 수사하거나 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복이고 못하게 손발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못하게 손발을 묶어두는 돈 없으면 못할 거다. 예산 그 수사비 없으면 수사 못할 거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지 이게 원인이 나오니까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예요.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뭐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몇 년간 해가지고 받아낸 내역을 보니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예전에 뭐 검사들이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뭐 마음대로 쓰고 게다가 올해 이제 증빙을 해라 그러면은 와가지고 설명을 해라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한 달치 자료만 내고 자료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삭감 안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좀 됐거든요. 검찰 특활비 사용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거든요. 과거에 문제됐던 거는 상당 부분 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밀비라든지 이런 업무의 성격, 지출의 성격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차피 민주당에도 검찰 출신들 다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썼던 거잖아요. 그 예산 집행했던 분들이 그 당에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공개해라, 영수증 가져와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관위에서 각 당에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가지고 자기 당대표 특활비 쓸 거 아닙니까? 거기는 경력금도 있을 거고 어디 행사장에 가면은 거의 뭐 이렇게 뭡니까? 금일봉이라고 하는 그걸 다른 말로 돈봉투 이렇게 말하면 돈봉투가 돼버리는 건데 그걸 다 지출하고 있을 거거든요. 경조사비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지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 공개합니까? 다 그 국민 세금인데 이거 누구한테 얼마 줬고요 이런 거 다 공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다 일치하면은 말의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걸 중지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자기는 다 하면서. 남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이유가 핑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공감이 안 가능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은 4조 8천억 원인데 이제 절반으로 2조 4천억 원으로 깎았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정부나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이제 재난용으로 지금 써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깎은 거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실제 1조 5천억 원을 코로나 때 이럴 때 빼놓고는 1조 5천억 원을 넘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남은 돈 2조 4천억 원은 정부 빚 갚는데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건 해마다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더 빚을 더 많이 냈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잘랐어야죠. 그때는 그대로 유지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2년 차까지 그대로 뒀다가 3년 차에 이렇게 막 하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에 위증죄는 무죄가 됐지만은 지금 뭐 제가 그 뒤에도 제 동기 이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 만나보면 2심에서는 뒤집힌다. 그 재판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나머지 또 유죄 이미 간접적으로 유죄가 이미 법원이 이건 유죄다라고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라든지 또 김혜경 여사 재판이라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그에 연계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혐의도 유죄라고
이렇게 그 돼 있는 사건들이 벌써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그 헤쳐 나가기 위한 그런 그러니까 힘 과시용 예. 또는 급박용으로 그냥 마구 그냥 무슨 그런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예산도 내 마음대로야. 인사도 내 마음대로야. 근데 대통령은 나야 지금 함부로 까불지 마.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좀 힘과시용 예. 이런 예산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근데 뭐 어찌 됐든 예. 이제 정부 여당 야당이 뭔가를 이제 합의를 이뤄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각자 좀 양보할 생각이 너무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은 이제 12월 10일로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그날까지 이제 이거 예산안 오늘 상정하지 않고 좀 미룬 상황인데, 의원님이 이제 오랫동안 국회 활동도 해오셨으니까 그러면 12월 10일에는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결국 이제 그 안에 있는 보통의 의원들의 압박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자기 지역구 예산을 꼭 반영해내야 되는 그 예산, 그분들의 의지가 좀 전에 말씀드린 힘자랑 또는 급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판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또 죽고 사는 문제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자기 의지가 또 강하거든요. 그거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 것인가가 지금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 만약에 다른 보통의 의원들의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그걸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재협상을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내가 죽을 판인데 이 판 확 안 뒤집어 엎지 않으면은 이대로 진행되면은 당장 선거법 재판부터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될 텐데, 그럼 내 출마 못 하게 되는데 당신 민주당 그러면 희망 있나, 대안 있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냥 내 한 대로 하자. 이래 되면은 그냥 파행으로 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12월 10일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상황인데요. 예. 오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CBS 인터뷰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태를 보면 그게 뭐 과히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탠스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냉각기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상 이제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이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김건희 여사 특검 협상을 일종의 무기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한 대표도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제 페이북에도 글을 올리고 했지만은 지금 당 게시판 문제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판을 키우고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건 자해행위 수준이에요. 자해행위인가요, 이게? 뭐 당 대표는 당 대표 입장에서 자기 자리 지키는 것도 뭐 화급하겠지만, 예. 그보다 더 지금 닥쳐 있는 게 좀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뒤에 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예. 그다음 탄핵, 이거 다가 저기 지렛대가 딱 하나예요. 예.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 정족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8석만 이탈하면은 특검법도 통과되고, 예. 임기단축 개헌도 통과되고, 탄핵도 통과되게 돼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이탈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 김 여사 특검법에서 벌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찬성해 줄 수 없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4표가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법률적 양심이나 어떤 법치적 양심으로는 그 통과를 못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지금 4표만 거기서 플러스 다 나오면은 지금 정권이 완전히 뒤집힐 판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 한동훈 대표 가까이 있는 의원들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판에 거기를 자극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탈이 훨씬 더 쉬워요. 이탈 요인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이탈되면 안 되고 또 되지 않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하지만 그 원심력을 엄청 키워주는 거잖아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이탈 동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 정신이 있나 싶어요, 저는.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시즌 2 3달 천하가 한 번 연장이 돼서 두 번째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당 게시판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려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황 증거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김은혜 의원, 강승규 의원, 예전에 용산에서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참전해서 말을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그런 취지에서 좀 보신 건가요?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 당선된 이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예. 당의 대표로 인정하고 또 국정을 의논할 정부 여당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존중하고 했으면은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공격하고 싸움판 벌리고 이전 투구 안 하죠. 끌어내리려고 안 하죠. 그렇게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할 때 살짝 뭐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있는 듯이 이렇게 보였는데 여전히 아니기 때문에 예. 딱 손을 안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예전에 대통령 싫어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끌어내렸잖아요. 쫓아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끌어내려야 되겠네. 그게 대통령 원하는 거네. 그 도와드리는 거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께서 만약 지금이라도 하지 마라. 당 대표다. 60 몇 프로 내가 뭐 좋든 싫든 인연이 뭐 악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간에 63% 지지받은 사람이고 당의 현직 대표고 임기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국정의 그 파트너다. 예. 존중해라. 흔들지 마라. 이렇게 진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실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자해지 좀 해주셔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의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좀 절대 그런 사람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알겠습니다. 요거를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네. 조혜진 의원님 얘기도 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본인이 소개를 해줬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나온 김건희 여사의 학력 위조 논란 대응을 조 의원님 통해서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는데 요거는 좀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개해줬다는 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제가 그 연락이 와서 갔더니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김 여사께서 오셔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뭐 그 인사 주고받고 가신 일이 있거든요.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뭐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럴 시간은 없었는데 일종의 뭐 그 인사 자리였죠. 거기서 처음 뵀으니까 저는 그런 자리 아니었으면 그런 별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한 거는 명태균 씨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신 건 맞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학력 위조 논란 대응을 조 의원님이 하셨다. 이거는 그건 조금 본인은 제가 그 당시에 대선 과정의 기간에 교육위원장이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는데 김 여사 관련된 학력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그 이슈가 됐잖아요. 예. 시끄러웠잖아요. 그게 거의 우리 상임위에서 그게 제기가 되는 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이셔서 더 네. 관심이 많으셨겠네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그 선거 전략 차원에서 터뜨리는데 이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본래의 우리 그 상임위 의제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파행되고 서로 뭐 싸우고 뭐 정회하고 이런 식이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의원이 문 제기를 하면은 이게
가능한 한 빨리 팩트 체크를 하자.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제기가 되면은 뭐 김 여사하고 통화가 되면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주장이 있는데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관련된 뭐 학교라든지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도 물어보고 해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했었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가 불필요한 이 정략적 논쟁에 덜 소모하게 된 그런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장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누구 시켜서 부탁해서 한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탄핵에 대한 견해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한동훈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됐고요.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 불기소한 검사 총 3명에 대해서도 이제 보고가 됐고요. 이틀 뒤에 이제 본회의에 부의가 돼서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원장 탄핵은? 우리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뭐 헌정사상 처음 있다. 뭐 이거는 많이. 워낙 근데 요즘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여기저기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지금 감액 예산 그 야당 단독 처리도 처음 있는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제가 삼선되고 나서 그 당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니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난 이유는 물론이고 보좌관 생활하던 거슬러 한 20-30년 전부터도 한 번도 못 봤던 일이 계속 벌어져 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특히 사법 리스크가 점점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나면서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예. 매번 하루에 한 건씩 새로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저는 그 한동훈 대표는 무정부 상태 만들려고 한다고 표현했는데 거의 정치적 난동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예. 의회주의, 법치주의 또는 상권분리, 헌법 정신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반론성 질문을 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이라는 거가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25번이나 남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다. 또 야당 측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헌재 가서 이제 만약 기각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부분에 그 말씀하셨던 거부권 거는 대통령 제2호국권. 예. 원인이 민주당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삼선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는 더 심해져 가지고 저도 법학을 했거든요. 예. 전공이 이제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학을 했는데 제 법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마구에 무슨 뭐 저 인쇄기 찍어내듯이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대통령이라도 저걸 그대로 공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안을 마구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중에 뭐 몇 건은 우리 당하고 입장이 안 맞아서 서로 이제 한 것도 있지만 다수는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거를 정략적 목적으로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통령 그 거부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카운터를 올리기 위해서 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까지 입법이 완전히 그냥 뭐 유린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 그 이전에 이전 정부 때나 이전에 여야가 있을 때처럼 정상적인 입법의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은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죠. 대통령이 그거 자기 좀 명예롭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그것도 저 오명으로 남을 건데 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탄핵도 그냥 뭐 하시잖아요. 이렇게 탄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 기각됐는데 기각됐으면 반성해야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유가 다르긴 합니다. 각자 검사들 2번 앞에서 탄핵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술자리 이화영 술자리 회유라든지 뭐 그런 뭐 장시호 씨 뭐 회유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했었죠. 요거는 뭐 이번에 도지부터 주가 조작 무혐의고. 헌법재판소 가면은요 아마 거의 다 기각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을 탄핵시켜 놓으면 일단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손발 자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게 그 헌법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톨릭 방송이니까 그 사제들 1,000명 이상이 이제 시국 선언을 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 대책반 특위를 만들자. 사제들 시국 선언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다고 뭐 방금 전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국 선언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은 어쨌든 정부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있고 또 지지율이 또 그걸 반영하고 있고 하니까 그 실망과 불만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성명을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성명 발표하고 있는 분들이 뭐 그 사제단뿐만 아니라 일반 뭐 교수라든지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도 마찬가지인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나라 걱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은 다 공감이 되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과거에도 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국민들이 정권 교체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시기에 그럼 그분들이 했느냐.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파적인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하는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그만큼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서 정말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라면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또 정파가 다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은 똑같은 목소리 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